네, 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일본차의 세 번째 칼럼으로 두 번째 혼다 CR-V를 제작하고 나서 욕도 먹고 좀 구독자분들도 줄어드는 현상을 경험했기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의 특성상 패스하기엔 꼭 제네시스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출시하여 우물한 개구리 같은 격이 아닌 렉서스처럼 진정으로 독 3사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라는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 맞다고 판단,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의 분량이 상당히 길어지기에 고정 댓글이나 제목을 누르면 뜨는 정보창의 주제에 맞는 시간대로 이동하는 편의성을 제공을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및 청취를 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렉서스 LS500 그리고 LS500H 시작합니다. 제네시스가 제일 크게 벤치마킹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 하지만 생각보다 그 높이는 상당히 높았고, 그 높이를 뛰어넘은 비전2를 생각해 전기차로에 바로 전향을 하면서 각 매체에서는 일본차의 하이브리드 제작에만 몰두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현실 목표, 아니 이상적 목표라고 해도 될 만큼 제네시스가 독 3사를 생각하기 전 진정한 현실 자각 브랜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렉서스 LS입니다. 무슨 소리야. 제네시스는 곧 전기차로도 나오고 주행거리도 상대가 안 되며, 렉서스는 첫 전기차 모델인 UX302를 한정 판매할 만큼 배터리 공급에 여건이 안 되어서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네시스가 렉서스부터 잡고 오라니? 이럴 수가 있죠. 전기차인 UX302 같은 경우 생각보다 짧은 주행거리에 과연 기술의 집약 차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며,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아닌 기존 하이브리드 플랫폼인 GAC를 사용할 정도로 뒤처진 것이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이미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없고 연비 또한 충분히 나와주며 오랜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갑작스런 유행에 맞춰 인프라가 제대로 다 갇혀있지 않은 상황에 모두 역량을 다시 전기차로 쏟는다면 두산그룹이 경기 흐름에 타지 않는 소비재, 예를 들면은 오비맥주나 처음처럼, 그리고 3M 및 네슬레와 코카콜라, 버거킹, 종갓집 김치 등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것과 골프장까지 쳐본 후 중공업의 기업으로 거듭났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것처럼, 렉서스는 주력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안전적으로 판매 후 배터리 제조 용량 및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한 후 그동안 개발해 오거나 차별점을 둔 기술을 적용하여 세상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문화의 특색과도 연결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차 같은 경우 국내에 쉽게 팔 수 없는 이유가 안전 규정과 가솔린 규정은 북미 규정을, 디젤은 유럽 규정을 따르고 있죠. 일본 경차는 어라운드 뷰와 슬라이딩 자동 개폐 옵션 및 B필러를 없앤 파격적인 실내 디자인 등 도저히 660cc 경차답지 않은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가 일본 내 경차 판매량이 45%를 넘나드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현실 속에, 토요타는 렉서스 런칭 수년 전부터 미국에서 직접 설계하고 소비자 소비 패턴 및 원하는 차종 등의 분석을 통하여 렉서스 브랜드를 런칭, 잘 나가다가 삐끗해서 현대차처럼 불신으로 얼룩질 때 사죄와 수습을 빨리 하면서 결국 품질로 북미 시장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제네시스와는 좀 반대인 경우가 있죠. 제네시스는 외부 인사를 각 요직에 안 치고 세계 어느 브랜드와 견줘도 될 만큼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고 뽐내며 런칭을 했지만, 첫 발자국이 짙게 찍힌 것이 아닌 미약하게 흔적만 남긴 정도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소비자들에게는 나름 호평을 받고 있어요. 애초부터 렉서스와 시작점이 달랐고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위치가 달랐으며, 그나마 유럽에서는 I 시리즈의 해치백 외건형의 소형차들이 북미에서는 소형 SUV가 인정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올라온 게 이 정도지, 토요타와 현대의 온도차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선방하고 인정받은 렉서스 LS 2021년형은 무엇이 달라졌고, 연식 변경 전 모델과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그 추가된 기능의 진실까지 지금 저와 함께 하시죠. 사실 서론이 긴 이유는, 차는 그 어떠한 것보다 제조사의 문화적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깃든 소비재이기에 설명을 줄여도 길어진다는 점 양해를 좀 바라고요. 지난 2월 9일 렉서스 코리아가 플래그십 세단 LS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뉴 LS의 사전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3월 16일로 정해졌죠. 먼저 가격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LS500 상시 4륜 스프링 트림은 후륜 구동에만 있던 엔트리였는데 AWD에 포함시키고 가격은 370만원이 올랐고요. 해당 모델의 최상위 트림인 플래티넘은 38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오히려 럭셔리 트림이 780만원과 최상급에서는 360만원이 하향 조정되었죠.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차, 특히 테슬라가 해마다 가격을 내리거나 프로모션을 통한 선점으로 전기차가 비싸지만 통한다 라는 것을 보여줬고, 모델 S로의 고객의 일탈 및 고급 전기차 시장에 빼앗길까봐 내린 모습이 역력하죠. 그 전에 하이브리드 모델 최고 트림에서는 1억 7,10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각 트림별 옵션을 살펴볼 때 가격 언급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렉서스 LS가 어떤 모델이죠? 1989년 데뷔 이후에 세계 약 90여 개국에서 87만 대 이상을 판매를 기록, 경쟁 상대가 위로는 S클래스, 7시리즈, 아우디 A8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플래그십 세단에서 인정을 받은 모델이죠. 사실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이라 표현이 나왔던 모델은 3세대, 4세대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가장 절정이었을 때죠. 국내에서도 유독 3세대도 많았지만 4세대가 정말 많이 판매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생활하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비쌌던 LS 4세대 모델을 그레이 임포터를 통하여 많이 수입하고 판매가 되었죠. 그런 렉서스가 단순히 불매 운동으로 인해 5세대 모델들이 잘 안 보이는 걸까요? 간단히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4.5세대로 칭하는 모델에서 그릴의 모양을 좀 더 파격적으로 가져간 순간부터 판매량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렉서스 ES와는 달리 LS는 상당히 보수적인 디자인을 선호를 하고요. 그 특유의 승차감을 좋아하여 볼보처럼 재구매율이 높은 차량 중 하나였기 때문에 2013년엔 지금보다 더 파격적인 디자인이 먹히지 않는 연도였기에 더 그랬을 수도 있죠. 다만 그나마 4.5세대까지는 그럭저럭 그런 기조를 유지했다가 2018년 문제의 5세대 스핀 그릴을 적용하고 Z자 모양의 헤드램프와 매서운 눈빛으로 신흥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 컨셉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때 벤츠의 S클래스가 역대급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세계적으로 미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던 때이고, EQ900으로 팔린 제네시스의 기안마저 세련된 보수적 이미지를 담았기 때문에 LS 모델은 국내 판매량 및 해외 판매에서도 많은 하락세를 보였던 게 사실이죠.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LS 모델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던 링컨 뉴 컨티넨탈보다도 덜 팔린 제규어 XJ보다 약간 더 팔린 수준으로 한때 벤츠와 BMW보다 더 많이 팔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선호한다던 렉서스 LS의 체면을 완전히 구긴 거죠. 당연히 1위, 2위는 G90과 K9, 그 다음 S클래스와 7시리즈, 그 다음에 LS가 있을 것 같은 자리에 캐딜락 CT6와 아우디 A8에 자리를 내준 격이죠. 단순히 디자인의 문제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죠. 렉서스의 장점은 승차감, 특히 렉서스만의 고유하고 스포티와는 약간 거리가 먼 항속주행을 하는 듯한데 매우 부드럽게 가속이 올라가고 굳이 스포츠 모드로 선택을 안하고 컴포트에서 특유 에어서스 주행 질감을 느끼며 슈퍼 드리븐을 즐기는 오너가 드라이빙을 즐겨도 큰 이질감이 없는 그 편안함을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북미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기고만장한 것일까요? 항상 추구해온 편안하면서 강력한 항속 주행에서 다이내믹한 하드 드라이빙으로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때론 이런 파격적인 면이 기존의 약점으로 지적해왔던 것을 탈피하고 새로움으로 거듭나면서 성공적인 이미지 체인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의 매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쇼킹할 따름인 거죠. 이미 익숙한 독일 승차감과 직선에서의 강력함은 북미에서 독일과 미국 차이에 충분히 증명했던지라 렉서스만의 고유한 퍼포먼스는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인데 말이죠. 그 결과는 실패라는 두 글자로 증명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 S클래스 다음으로 잘 팔리는 대형 세단이었지만 5세대가 출시한 2018년도에 9,300대, 19년에 5,520여 대, 2020년 상반기 결산만 해도 7시리즈의 절반을 웃도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2년 사이에 엄청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 LS500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시금 적통 승차감을 장착하고 편안함을 느끼게끔 개선하여 찾아왔는데요. 기존 모델과는 작은 부분들의 차이가 보이고 내부적으로 좀 더 유니크함보다 대중적인 변화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파워트레인 부분을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위주로 얘기할 듯하니 참고 바라고요. 5.5세대로 대변되는 이번 모델은 기존보다 전면부 라이트에서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기존에 너무 날카롭게 빠진 Z자 모양에서 더 단순해진 약간 더 보수적인 느낌으로 변형을 줬습니다. 휠하우스에서 1열 도어로 가는 방향으로 측면의 모습이 살짝 변했고요. 사이드 리피터가 아닌 에어브리더 형식입니다. 단순 에어브리더의 역할이 아닌 측면의 센서가 양쪽에 추가가 되어서 더 안전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 이외의 모습은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테일램프 역시 기존의 날카로움을 유지를 하고 있죠. 다만 너무 과하게 자리 잡은 크롬의 형상을 좀 더 튀지 않은 모습과 테일램프의 재배치로 인해 더 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요. 내부로 들어가면 차이가 좀 더 눈에 띄긴 하는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띈 부분, 바로 실내 도어 캐치에 있던 장애인이 한 땀 한 땀 수제작으로 만든 바로 이 장식과 그 뒤로 뻗어나가는 와플, 아니 L자 모양이 새겨진 손으로 하나하나 접어서 만든 이 패브릭 부분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느껴졌었는데요.
이 부분은 종이 접기의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것이라 하죠. 이게 기존 4세대 LS에서 보여준 그 어떠한 정갈함 말고 이제 세계 속에 일본을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디자인과 소재 선택까지 일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장인까지 끌어들인 일본의 그 특유 산업성이 접목되어 2018년도에 내놓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기존 과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더 단순화된 곡선으로 깊은 스티치를 통해 깔끔함으로 변화를 했고요. 자개 장식을 연상케 하는 유리 부분은 깔끔한 선으로 대신 표현을 했다는 점 또한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트림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니시시덴 하쿠라는 이름의 실내 장식은 바다에 비친 달빛을 표면에 실과 금속을 활용하여 만든 특징적인 거죠. 5세대 LS 출시 때부터 현악기를 연상케 한 샌더페시아부터 동승선까지 뻗어나가는 형상은 분명히 특색이 있었어요. 고급 가죽으로 발라서 덮고 그럴싸하게 보이면서 원가 절감을 높이려 하는 수입차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많이 다르죠. 제네시스는 독일에 의한, 독일로 인한 그런 정갈한 기법을 독 3사로 대표되는 메이커의 장점만을 가져와 흡수하여 재탄생한 느낌인 반면 좀 식상한 위치나 배열에 있었고요. 생각보다 버튼류가 많고 정말 보수적이면서 무난한 느낌을 가져가는 형식이었죠. GV80 때부터 보여준 여백의 디자인이 새로운 G90에도 적용되어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여튼 렉서스를 대표하는 시마모크 우드 패턴 역시 적용을 했고요. 보통 나무를 얇게 잘라내서 적용한 베니어 패널을 사용했는데 분명 그랬는데 무언가 그 장인 정신이 깃든 현악기와 같은 그런 라인과 잘 어울리는 무늬의 선을 가지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 나라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이라면 그 나라만의 특색을 공항의 산물인 차에 적용하고 넣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힘들지만 렉서스는 그것을 자기들만의 표현 방식과 철학으로 실내를 담아낸 것은 그래도 칭찬해줄 거라 생각이 들죠. 디자인 표현에 있어서이지 이게 막 마치 오 니폰 짱 사랑하는 나의 니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전 메이드 인 코리안이니까요. 제네시스 GV70의 그 완성도 높은 실내 디자인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센터페시아의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드디어 이번 2021년부터 플로팅 타입으로 바뀌었고요. 기존의 터치가 안되는 부분에서 플로팅 타입으로 바뀌며 터치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엄청 보수성을 띠는 일본에서도 직관성이라는 중요성을 배워가는 듯 합니다. 다만 이 플로팅 타입이 현재 LS에서 보여준 디자인의 레이아웃과 상당히 좀 동떨어진 느낌이랄까요? 그랜저 IG에서 느꼈던 그 동떨어진 이질감?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요. 시트 열선부터 스티어링, 열선 기능까지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하게 변경된 점 또한 일본 차에서 꽤 큰 변화죠. 그 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으니 그래도 기존에 있던 부분까지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화면의 이질감이 느껴지게 한 큰 원인, 바로 굉장히 플래그십 세단에 맞지 않은 갸녀린 클러스터 화면이 있기 때문이죠. 굳이 3분할로 좁아 보이게 하지 않을 듯한데 여튼 이렇게 작게 해도 되겠거니 한 이유는 바로 24인치 크기의 엄청난 크기의 HUD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세계 최초로 적용한 대형 HUD는 벤츠 S클래스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큰 HUD 중 하나였지만 지난 모델까지는 한국에서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전방 주시에 너무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고 전방 주시에 대한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우리 현토부, 아니 국토부가 세계 최초로 적용했던 보행자 추돌 위험 시 자동으로 차선 내에서 회피하게 한 옵션 역시 국내 교통법상 맞지 않는다고 하여 2차 충돌까지가 우려된다고 하여 빼고 들어오게 했고요. 그 이후로 각종 수입차에서 적용하고 제네시스에도 적용이 되면서 법규가 통과가 된 후 옵션이 다시 부활했죠. 이번 연도 버전부터 있어요. 이는 어떤 매체에서 일부러 이것을 빼고 한국만 차별해 뺀 것이다 라고 오보가 있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2018년 모델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지금 현재 2021년형 모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 장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형 벤츠 S클래스와 현대의 대형 HUD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풀려 이번 2021년형 모델에서는 기존에 있던 기능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마 G90 풀체인지에서 리어 엑셀 옵션과 함께 대형 HUD는 제공할 듯 하고요. 토요타 라브4 때 차별을 둔 적이 있었긴 하지만 렉서스는 아니고요. 여튼 시트의 패드도 저반발 우레탄을 사용, 진동을 더 잘 흡수하고 편안한 착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운전석은 28가지 방향 조작이 가능케 했고 열선, 통풍, 마사지까지 기본, 뒷좌석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슈퍼 드리븐답게 뒷좌석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는데요. 호석 암레스트를 내리면 터치 방식으로 많은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가령 2열 등받이 각도를 24도부터 48도까지 넓은 레그룸 덕분에 조작을 할 수 있고 뒤로 젖혀질 때 자동으로 허벅지 받침이 나오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요.
제네시스에서 1열 좌석 헤드레스트에 달려있는 모니터 기울기를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데 LS는 암레스트에 있는 터치스크린에서 동승석의 레그룸 조절과 모니터의 기울기 및 멀티미디어 변경이나 온도 조절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권한을 준 점이 강점이죠. 다만 안전 규정에 의해 최대로 뒤로 젖혀서 누운 상태에서는 TV를 볼 수 없다는 점, 메모리 기능으로 한번 클릭으로 다시 시트 복귀 후 볼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바라고요. 쿼터 글라스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높였고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플래그십 세단만의 강점을 만들지 않나 싶고요. 전고가 약간 낮아지면서 탑승하기 불편할까봐 스마트키 소지 후 도어락을 해제하면 자동으로 차체가 상승을 하고 쇼퍼 드리븐과 오너 드리븐 모두 탑승에 대한 불만족이 없도록 신경을 쓴 부분이 보입니다. 또 하나의 옵션은 리어뷰 미러가 있는데 차량 후면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도 갖췄고요. 제원은 전장 5235mm, 전폭 1900mm, 전고 1460mm, 휠베이스 3125mm, 공차 중량은 2330kg로 제네시스 G90보다 전장은 30mm가 더 길지만 전폭은 15mm가 좁고 35mm가 더 낮으며 실내는 35mm가 더 짧습니다. 아쉬운 점은 타이어에서 좀 아쉬운 점이 나오는데 동일 19인치 휠이라고 하더라도 제네시스는 후륜에 275mm, 전륜 245mm의 폭이 들어가지만 렉서스 LS는 245mm의 단일로 들어갑니다. 경쟁 차종인 아우디 A8 역시 전 후륜 동일 사이즈 타이어가 장착이 되나 265mm의 광폭 사이즈가 들어가죠. 일상 주행에서는 245mm 역시 충분한 그립감을 나타내기에 경쟁 차종에 비하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수 있겠네요. 프레임은 GAL 플랫폼입니다. 렉서스의 고성능 럭셔리 쿠페 LC를 통해 처음으로 상용화된 GAL 플랫폼은 고급 자동차 전용의 후륜구동 플랫폼이고요. TNGA 설계 사상은 낮은 무게중심과 기본 성능 향상을 골자로 하고요.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토요타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더 좋은 차 만들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A필러와 B필러에서 C필러까지 넘어가는 부분과 차량 하부 축적 흡수 및 2열의 하부까지 세이프티존 전반에 걸쳐 기가 스틸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을 했고요. 전방 범퍼 비빔과 휀더 및 본넷, 각 4개 도어와 트렁크 라인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을 했고 나머지는 강화 스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에어백은 총 10개로 운전석과 동승석, 전방과 무릎 에어백 양쪽 다 있고요. 그리고 1, 2열 시트 측면 에어백과 사이드 커튼 에어백까지 상당히 안전에 신경을 쓴 모습이 보이죠.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모델 V6 트윈터보 장착 후 3445cc, 최대 출력 422마력에 6000rpm의 최대 출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는 61.2kg의 최대 토크와 리터당 8.8km를 갈 수 있는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고요. 기존과는 다른 렉서스만의 승차감과 다이내믹 사이에 접점을 찾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한 AVS 서스펜션 시스템은 댐핑 압력을 낮춰 보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스프링과 스테빌라이저의 조합으로 일정 수준의 주행 성능도 갖출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엔진 마운트 특성도 변경하여 변속기와 함께 실내로 유입되는 진동을 최소화하도록 했고요.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 모두 제네시스가 적용한 공명 휠과 같은 휠을 장착을 했으며 소음을 줄여주면서 필요할 때 특정 소음을 만들어내는 ANC, 즉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과 ESE, 가상 엔진 사운드죠. 그게 탑재가 됐습니다. 상시 4륜인 AWD를 장착을 했고 자동 10단의 에어 서스펜션의 조합을 갖췄고요. 이번 가솔린 엔진의 또 하나의 변경 사항은 저회전 영역대의 토크를 개선시켜 다이나믹함을 완전 버리지 않은 가속 응답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저회전 토크 개선으로 인한 10단 변속기의 변속 타이밍과 기어비를 변경시켜서 이전 세대가 RPM 영역을 좀 넓게 쓰면서 다이나믹을 유지하려는 것과 달리 렉서스만의 정숙함과 항속 가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저단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억제시켰다고 하죠. 단순히 기어비만 개선한 것이 아닌 주행 관련 ADAS 기능도 마찬가지로 향상시켰습니다. 차간거리에 중요한 ACC 기능과 차로 이탈 경고 및 중앙 유지, 그리고 차로 변경과 함께 추월까지 가능한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기능상의 성능, 즉 운전자가 불안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 안전한 움직임과 거동을 통하여 운전자가 차를 믿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고요. 이 시스템은 각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을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딥러닝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사용해 개발되었기에 생활 반경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급제동이나 센서가 인식을 하고 신호를 보내고 이를 통한 딥러닝으로 다양한 상황의 예측까지 가능케 하여 카메라와 센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우선 신호를 정하게 되는 거죠. 렉서스 측에서는 모빌리티 팀 메이트 컨셉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 또한 시티 모빌리티의 일환으로 앞으로 일본 차가 나아가는 방향성 역시 현대차와 같은 기조로 결국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현대차가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빨리 준비한 게 있죠. 자동 주차 기능 역시 지원을 하고요. 브레이크를 운전자가 밟지 않아도 스스로 조향과 가속, 제동, 변속까지 하여 디스플레이와
어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을 활용, 안전하면서 이상적인 스티어링 휠 조작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궂은 날씨나 도로의 상황 때문에 그릴 하단에 새로운 레이더 센서에 이물질이 묻을 시 이 센서를 닦아주는 센서 워셔 기능도 탑재가 되었고요. 오토 하이빔 기능 역시 향상되었는데요. 일명 블레이드 스캔이라는 AHS 시스템을 지난 RX 모델을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했던 기술을 적용, 명칭 그대로 24개의 LED 숫자가 있고 전방인식 카메라가 인식을 하여 ECU에 신호를 주면은 LED 드라이버 모듈이 작동 후 AHS 유닛이 프로펠러 형태의 반사판이 회전을 하면서 반사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24개의 LED 숫자로 해결할 수 없는 범위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쓴 모습이 보이죠. 이는 단순 제어하는 멀티 LED 시스템 대비 명과 암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운전자 및 보행자, 선행 차량과 마주오는 차량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죠. 새로운 외관 색상이 추가가 되었는데 진 A 러스터라는 어려운 용어를 갖는 은색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미세한 알루미늄 가루를 포함한 페인트를 신 기법으로 도포하여 거울과 같은 표면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솔린 모델 가격은 가솔린 LS500 상시 4륜 수프림 1억 2,740만원에서 시작을 하고요. 럭셔리는 1억 3,730만원, 플래티넘이 1억 5,200만원이고요. 다음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번부터 드디어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 고주 뿌리면서 사용한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 배터리 대비 부피가 약 20% 절감이 되었습니다. EV 주행 영역 역시 현재 70km에서 140km, 그리고 상시 4륜은 129km에서 모터 사용 구간이 확대되며 연비 성능 향상에 더 기여를 하게 되고요. 가솔린 차량에 적용된 기어 단수 고정식 매뉴얼 모드가 적용이 되는데요. 토요타만의 멀티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강점이 발휘되는 것으로, 멀티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위의 그림과 같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바퀴를 구동하는 축 사이에 4단 변속기를 추가하여 엔진과 모터의 사용 범위를 확대시킨 점이죠. 기존 THS의 경우 시속 70km 이상의 속도에서는 무조건 엔진이 함께 돌아야 했지만 4단 변속기 덕분에 140km 정도의 고속까지도 모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해졌고요. 저속에서는 엔진 RPM의 사용 한계가 높아져 초기 가속 시 엔진의 힘을 보다 끌어낼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THS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엔진과 모터의 회전수 차이를 발전기가 흡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전기의 회전수 한계에 의해 차량의 속도에 따른 엔진 RPM의 허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바퀴와 모터는 고정된 기어비로 직결되어 있는데, 모터 힘으로 연결된 바퀴가 천천히 회전하는 상태에서 엔진의 회전수를 높게 사용하면 발전기가, 즉 MG1이 엔진과 같은 방향으로 너무 빨리 돌게 되고요. 엔진이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모터만을 사용하여 고속으로 주행하면 발전기가 엔진과 반대 방향으로 너무 빨리 돌게 되죠. 이러한 것을 탈피하려 개발된 멀티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특징은 모터, 즉 MG2를 바퀴와 고정된 기어비로 직결하지 않고요, 4단 변속기를 통하여 연결했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의 회전수 허용 범위가 늘어났다는 점이죠. 저속에서 바퀴가 천천히 돌더라도 모터가 빨리 회전하는 기어비 1단을 사용하면 저속에서도 엔진 RPM을 높게 사용할 수 있고, 고속에서 바퀴가 빨리 회전하더라도 모터가 천천히 회전하는 기어비, 즉 4단을 사용하면 발전기의 역방향 회전수 한계를 피할 수가 있어 고속에서도 모터만으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위의 그래프는 각 기어 단수별 속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엔진 회전수의 범위를 다른 색깔로 표시했는데, 4개의 기어비가 커버하는 영역을 합하면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엔진 회전수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렉서스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효율성 역시 향상되는 장점을 얻게 되는데요. 마치 가솔린 터보에 장착된 자동 변속기 10단 기어 모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매뉴얼 모드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THS에서는 가속 시 차량의 속도보다 엔진 회전수가 먼저 상승을 하게 되고, MG2, 즉 모터의 회전수는 뒤따라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엔진이 모터보다 빨리 회전하는 동안 MG1, 즉 발전기는 회전수 차이를 흡수하면서 발전기로 동작하여 모터에 힘을 보태고, 그 결과 모터가 엔진의 회전수를 따라잡으면 발전기는 회전이 줄어들면서 동력은 엔진을 통해 전달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엔진의 회전이 전기로 바뀌어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발전기와 모터는 각각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회전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속력에 따라 전기로 바뀐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좀 힘들지만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조금만 버텨주세요. 네, 즉 이 멀티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CVT처럼 무단 변속기 같이 동작할 수 있지만
10단 자동 변속기와 같은 느낌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엔진 회전수와 차량의 속도가 비례하지 않아서 변속감이 약한 CVT 특유의 느낌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동 변속기처럼 엔진 회전수의 상승과 속력이 비례하는 것이 스포티하다고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LC500H와 같이 스포티성을 강조하는 모델에 탑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죠. 위의 그림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엔진 회전수 영역 중에 일부만을 사용하여 10단 변속기의 느낌을 제공하는 시뮬레이티드 시프트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속 시뮬레이터에서 4단 변속기의 1에서 3단은 각각 1단은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1에서 3단, 그리고 2단은 4에서 6단, 3단은 7에서 9단 모드를 담당하고 마지막 4단은 10단 모드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팅을 변경해서 부드러움을 연출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와 관련된 세팅에 대한 자료는 추후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거나 혹시 협찬이나 시승을 받게 된다면 정말 꼭 느껴보고 싶은 부분이죠. 이번 편은 유독히 지금 좀 녹음이 길어져서 더 얘기하고픈 것들을 거두절미하고 가격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하이브리드 모델인 LS500H 상시 4륜 럭셔리는 1억 4,750만원, 플래티넘이 1억 6,750만원입니다. 렉서스 코리아는 뉴 LS 출시를 기념하여 3월 15일까지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기간을 5년과 10만 킬로로 연장한다고 하고 겨울용 타이어 4봉과 4년 동안 타이어를 무상으로 보관을 해주는 타이어 호텔 서비스 및 법인 고객 대상의 LS 오토케어 리스도 선보인다고 밝혔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올립니다. 항상 긴 영상 예상 외로 많이 봐주실 때도 있지만 관심 가지 않는 차량이라면 안 보는 것 또한 당연히 있겠죠. 30분이 넘나들게 녹음을 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다시 잘라내도 20여 분이 되는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그리고 청취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기업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친기업적인 것이 아닌 단점을 얘기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그래야지만 기업도 소비자도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에 보신다면 이메일 주소와 제목을 누르면 첫 줄에 나오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힘이 되는 이유가 이런 결과물을 내기 위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항상 더 발전하는 오똑한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는 한 해가 되길 빌게요. 감사합니다.